2001년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새벽부터 양복 입은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100명이 넘는 채권자들, 8조 6천억 원, 아시아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채 재조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류에 찍힌 숫자들은 냉정했다. 18년의 꿈이, 수만 명의 밤샘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그 모든 것이 숫자로 환산되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불과 18년 전 정주영은 아무것도 없는 이천 들판에 첫 사업을 꽂았다. 반도체 경험 제로, 클린룸 제로, 기술 제로, 오직 하나.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 9년 뒤 현대전자는 세계 9위 드램 생산업체가 되었다. 수만 명의 엔지니어들이 이천 공장 불빛 아래 청춘을 바쳤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외환위기 속에서 결혼 반지를 빼어 국가에 헌납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이 단 4년 만에 끝났을까? 외환위기 탓이 아니었다. 기술이 뒤처진 것도 아니었다. 너무 크게,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꿈꾸었기 때문이었다. 현대전자. 1983년부터 2001년, 대한민국. 1983년 2월 26일, 경기도 이천. 바람이 매서운 겨울 들판 한가운데 정주영이 서 있었다. 그의 발 아래는 얼어붙은 흙이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공장도 설계도도 전문가도 없었다. 오직 그가 손에 쥔 것은 하나였다.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을 실현할 땅 한 조각. 정주영은 그때 67살이었다. 그는 이미 한국 최대의 건설회사를 만들었고 중동 사막에 고속도로를 깔았으며 배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조선소를 먼저 지어버린 사람이었다. 1975년에는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 자동차 포니를 세상에 내놓았다. 그에게 경험 없음이란 이유가 된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것은 출발점이었다. 하지만 반도체는 달랐다. 자동차는 강철을 구부리는 일이었다. 조선은 용접과 중력의 문제였다. 반도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였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분의 1에 해당하는 회로를 실리콘 위에 새기는 일. 온도, 습도, 먼지 하나가 수천 개의 칩을 한꺼번에 망쳐버리는 일. 삼성은 이미 수년간의 준비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바탕으로 앞서 나가고 있었다. 현대는 그 출발선조차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정주영은 임원들에게 말했다. 18개월 안에 D램 칩을 만들어라.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로부터 시작된 것은 전시회나 가능할 법한 속도전이었다. 현대전자는 미국과 일본으로 엔지니어들을 급파했다. 그들의 임무는 단순했다. 배우는 것, 어떤 방법으로든. 머라이어티 코퍼레이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제너럴 인스트루먼트와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다. 높은 라이선스 비용을 치렀다. 설계도를 가져왔다. 그러나 설계도가 있다고 칩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첫 번째 생산 라인은 실패했다. 클린룸 프로토콜이 잘못되었다. 두 번째 배치도 실패했다. 화학 공정이 불안정했다. 세 번째 시도에서는 전체 생산 물량을 폐기해야 했다. 수율은 처참했다. 원가는 판매가를 훌쩍 넘었다. 1984년 현대전자는 마침내 한국 최초의 16킬로비트 SRAM을 생산했다. 당시 일본과 미국의 기준으로는 이미 구형에 가까운 사양이었다. 반도체 업계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천 공장 안에서는 그것이 전부였다. 1985년 64킬로비트 D램 양산이 시작되었다. 수율은 여전히 낮았다. 당화는 여전히 높았다. 삼성은 여전히 앞서 있었다. 그러나 현대는 멈추지 않았다. 이천 공장의 분위기를 훗날 초창기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기억했다. 군부대와 수도원의 중간 어딘가. 교대 근무는 밤을 가리지 않았다. 사생활은 사라졌다. 엔지니어들은 기숙사에서 자고 군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새벽 2시에 생산 라인 오류를 잡으러 달려갔다. 그것이 일상이었다. 그러나 그 압박은 단순한 직업적 의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적 사명이었다. 전두환 정부는 1980년대 초 반도체를 전략산업으로 지정했다. 국책은행을 통해 우대 금리로 자금이 흘러들어왔다. 관세 장벽이 국내 생산을 보호했다. 정부 조달 계약이 초기 매출을 보장했다. 기업의 야망과 국가 전략 사이의 경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자동차와 조선소에서 증명된 공식이었다. 이제 그 공식이 실리콘을 향해 겨누어졌다. 1987년 현대전자는 순수 자체 기술로 개발한 256킬로비트 D램을 완성했다. 세계 최첨단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처음으로 그것은 완전히 그들의 것이었다. 그날 밤 이천 공장 클린룸 복도에서 몇 달째 제대로 자지 못했던 엔지니어들이 서서 울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그냥 눈물이 났다. 그 시절의 이천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현대전자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1985년 김성진은 서울대학교 반도체 연구 과정을 갓 마치고 현대전자에 입사했다. 24살, 화학회사의 더 안정적인 제안을 거절하고 이곳을 택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는 이후 16년을 이천 생산 라인에서 보내게 된다. 1988년 박정희는 충청남도 시골 마을을 떠나 이천으로 왔다. 웨이퍼 제조 공장 라인 오퍼레이터로 채용된 수천 명의 젊은 여성들 중 하나였다. 그녀의 일은 정밀하고 반복적이었다. 밀폐된 공기 여과 환경 속에서 12시간씩 방막 증착 장비를 모니터링했다. 매달 고향 부모님께 돈을 붙였다. 이 회사가 흔들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1993년 이동욱은 현대 계열사에서 5년을 보낸 뒤 현대전자 중간 관리자로 옮겨왔다. 꼼꼼하고 실용적인 사람이었다. 1990년대 중반이 되었을 때 그는 2개의 생산 라인을 총괄하며 40명의 팀을 이끌고 있었다. 그는 현대전자가 자신보다 오래 살아남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세 사람 모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다. 1992년 현대전자는 세계 9위 D램 생산업체가 되었다. 창립 9년 만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시작해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순위표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서울 본사 회의실에서 그 수치를 확인한 임원들은 잠시 말을 잃었다. 숫자가 믿기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이 반도체를 만든다.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으로. 이천 공장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빠르게 돌아갔다. 새벽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 웨이퍼 한 장 한 장이 컨베이어를 따라 이동하는 동안 바깥 세상에서는 한국 경제가 질주하고 있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세계에 한국의 존재를 알렸다면 현대전자의 D램 칩은 세계의 컴퓨터 안에서 조용히 그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다. 1995년 현대전자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순위 20위 안에 진입했다. 같은 해 2001 공장 옆에 2 공장 착공이 시작되었다. 투자금은 천문학적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멈추자고 하지 않았다. 수요는 끝없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였다. PC 혁명이 전 세계 사무실과 가정을 바꾸고 있었고 그 모든 컴퓨터에는 D램이 필요했다. 김성진은 그 시절을 이렇게 기억했다. 1995년 가을 출장으로 처음 미국에 갔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전자제품 전시회였다. 전시장을 걷던 중 델 컴퓨터 부스 앞에서 멈춰섰다. 전시된 데스크톱 컴퓨터에 메모리 슬롯의 현대전자 로고가 찍힌 D램 모듈이 꽂혀 있었다.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이천 공장 클린룸에서 새벽 3시에 수율 데이터를 들여다보던 기억이 스쳤다. 미국 기술진에게 무시당하며 기술을 배우러 다니던 기억이 스쳤다. 첫 번째 배치가 전량 폐기되던 날 밤이 스쳤다. 그리고 지금 미국 회사의 컴퓨터 안에 자신이 만든 칩이 들어가 있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냥 돌아서서 다음 부스로 걸어갔다. 그러나 눈이 뜨거워지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박정희에게 1990년대 중반은 안정의 시절이었다. 라인 오퍼레이터로 시작해 7년이 지나는 동안 그녀는 팀 내에서 가장 숙련된 장비 담당자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야간 근무 수당이 붙으면 월급이 꽤 됐다. 충남 고향에 있는 부모님 집 지붕을 새로 올릴 수 있었다. 남동생 대학 등록금도 보탰다. 이천은 고향이 아니었지만 공장은 그녀의 생활 전부였다. 그녀는 회사의 주가가 어떤지, 부채 비율이 어떤지 알지 못했다.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공장이 돌아가는 한 자신의 자리는 있을 것이었다. 공장은 돌아가고 있었다. 밤낮 없이. 이동욱은 1996년 초에 처음으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회의 자료에서 D램 현물 가격 그래프를 보았다. 1995년 고점 이후
완만하게 꺾이기 시작한 곡선. 그는 그것을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했다. 반도체 시장은 원래 사이클이 있었다.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다시 오른다. 그것이 이 산업의 본질이었다. 그러나 1996년에 현대전자가 내린 결정은 그 내려가는 곡선 위에 거대한 도박을 올려놓는 것이었다. 미국 디스크 드라이브 회사 맥스터를 인수했다. 오리건주의 반도체 공장 착공을 결정했다. 투자 규모는 8억 5천만 달러. 국내에서는 청주 공장 증설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현대전자는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이동욱은 숫자들을 맞춰보았다. 맞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임원이 아니었다. 그의 일은 생산 라인을 돌리는 것이었다. 의심은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 1996년 말 현대전자의 연간 매출은 수조 원을 넘어서고 있었다. 직원 수는 수만 명. 이천과 청주의 공장들은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제조 시설 중 하나였다. 정주영이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삽을 꽂은 지 13년 만의 일이었다. 세계는 현대전자를 인정했다. 한국은 현대전자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리고 현대전자 스스로는 이제 막 시작이라고 믿었다.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1997년이 오고 있었다. 1996년 세계 DRAM 시장의 조용한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완만하게. 1995년 개당 50달러를 넘나들던 16 메가비트 드램의 현물 가격이 1996년 중반에는 10달러 아래로 내려앉았다. 18개월 만에 80% 폭락이었다.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공급이 너무 많았다. 한국, 일본, 대만의 반도체 업체들이 모두 같은 시기에 설비를 확장했고 시장은 칩으로 넘쳐났다. 삼성은 생산 속도를 조절했다. 일본 업체들은 투자를 줄였다. 현대전자는 오히려 더 크게 베팅했다. 오리건 공장 착공을 강행했다. 8억 5천만 달러. 이 돈은 현대전자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없었다. 현대중공업, 현대상선, 현대코퍼레이션이 연대보증을 섰다. 현대그룹 전체가 하나의 채무자가 되는 구조였다. 청주공장 증설도 멈추지 않았다. 2002 공장 라인 추가 투자도 계속되었다. 1996년 한 해에만 현대전자가 집행한 설비 투자는 수조 원에 달했다. 왜 멈추지 않았을까? 답은 현대전자 안에 있지 않았다. 현대그룹 전체의 구조에 있었다. 재벌의 논리는 단순했다. 성장하거나 죽거나. 현대그룹은 1990년대 중반까지 60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었다. 연간 매출 900억 달러, 20만 명의 임직원. 이 거대한 기계는 멈추는 법을 몰랐다. 계열사들은 서로의 채무를 보증했고 국책은행은 우대 금리로 자금을 댔으며 정부는 수출 실적이 좋은 재벌을 보호했다. 빚을 내서 성장하고 성장으로 빚을 갚는 순환. 그것이 한국 경제의 기적을 만든 방식이었고 동시에 시한폭탄을 만드는 방식이었다. 현대전자의 부채 비율은 위험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현대전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현대그룹 전체의 부채 총합은 50조 원에 육박하고 있었다. 이자 비용 하나가 영업이익을 잡아먹었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계속 돈을 빌려주었다. 현대가 망하면 은행도 함께 흔들리기 때문이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1952년 정주영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통일국민당을 창당하고 1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결과는 낙선이었지만 정치권의 분노는 컸다. 집권 세력은 현대그룹에 대한 국책은행 대출을 조이기 시작했다. 현대는 우대금리를 잃었다. 민간 금융시장에서 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야 했다. 재정 압박은 1993년부터 서서히 심화되고 있었다. 정주영의 야망이 아들에게 빚을 물려준 셈이었다. 김성진은 1996년 말 이상한 회의를 기억한다. 공정 엔지니어링 팀 전체가 소집되었다. 안건은 수율 개선 로드맵이었다. 그러나 회의 내내 발표 자료의 숫자들이 현실과 맞지 않았다. 목표 수율과 실제 수율 사이에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었다. 경쟁사인 삼성은 같은 세대 제품에서 현대보다 30% 이상 높은 수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추정치였다. 수율이 낮다는 것은 같은 웨이퍼에서 더 적은 칩이 나온다는 뜻이었다. 원가가 높아진다는 뜻이었다. 가격 경쟁에서 밀린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은 이미 떨어지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김성진은 팀장에게 조용히 물었다.
이 속도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팀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위에서 알아서 할 거야. 그것으로 대화는 끝났다. 김성진은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동욱은 1997년 초부터 이상한 지시들을 받기 시작했다. 생산 목표는 그대로였다. 그러나 간접비 절감 압박이 갑자기 커졌다. 소모품 구매 승인이 늦어졌다. 해외 출장 예산이 삭감되었다. 작은 것들이었다. 그러나 10년 넘게 제조 현장에서 일한 그의 경험은 말하고 있었다. 작은 것들이 먼저 바뀔 때 큰 것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다시 서랍을 열어 의심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닫지 못했다. 1997년 7월 태국 바트화가 폭락했다. 서울에서는 아직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다. 외환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다르다고 말했다. 언론은 동남아시아의 문제라고 보도했다. 이천 공장은 그날도 밤새 돌아갔다. 그러나 전염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한국을 향해 오고 있었다. 1997년 11월 7일 목요일 서울증권거래소 개장과 동시에 매도 주문이 쏟아졌다. 코스피는 그날 하루에만 4% 떨어졌다. 다음 날 7% 추가 하락. 이틀 만에 시장은 11% 증발했다. 투자자들은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고 중개인들은 받지 않았다. 여의도 증권가 건물 앞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한국은 그때까지만 해도 스스로를 OECD 신입 회원국이라고 불렀다. 선진국 클럽의 막내. 1996년 1인당 GDP 1만 달러를 막 넘어선 나라. 6.25 전쟁의 잿더미에서 반세기 만에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 된 기적의 나라. 그 기적이 열흘 만에 무너지고 있었다. 11월 21일 한국 정부는 IMF의 구제 금융을 공식 신청했다. 협상은 12월 3일 새벽에 타결되었다. 규모는 185억 달러, 당시 IMF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 금융이었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한국 측 관료들은 서명을 마친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재무부 장관의 사진이 다음 날 조간신문 한 면을 채웠다. 그 사진은 이후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많이 재인용된 이미지 중 하나가 되었다. IMF의 조건은 가혹했다. 금리를 30% 이상으로 올릴 것,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할 것, 부실 금융기관을 즉시 폐쇄할 것, 재벌의 상호 채무보증 관행을 끊을 것, 그리고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화할 것. 그것은 경제 처방이 아니었다. 해체 명령이었다. 거리로 나온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이었다. 1998년 1월 전국에서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되었다. 텔레비전 뉴스는 매일 저녁 그 장면을 내보냈다. 결혼 반지를 빼는 손들, 돌잔치 금팔찌를 내미는 어머니들,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가져왔다. 할머니들이 평생 간직해온 금비녀를 내놓았다. 모두 합해 약 227톤, 당시 시세로 22억 달러어치의 금이 국가 외환 위기를 막기 위해 국민의 손에서 나왔다. 이천 공장 정문 앞에도 수거함이 놓였다. 박정희는 줄의 맨 앞에 서지 않았다. 중간쯤 섰다. 차례가 왔을 때 그녀는 왼손 약지에서 반지를 빼 수거함에 넣었다. 결혼한 지 3년 된 반지였다. 옆에 선 동료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반지도 꺼내 넣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회사가 살아남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자리가 지켜지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 세 가지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그녀는 아직 몰랐다. 실업자 수는 1997년 말 100만 명을 넘더니 1998년 중반에는 170만 명에 달했다. 실업률은 2.6%에서 8.75%로 치솟았다. 중산층 가정의 저축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자영업자들이 폐업했다. 대기업 직원들이 퇴직금도 없이 거리로 나왔다. 서울 곳곳에 노숙자가 늘었고 자살률이 급격히 상승했다. 한강 다리 위에 경찰 순찰이 강화되었다. 현대그룹 전체의 부채는 50조 원에 육박하고 있었다. 금리가 30%를 넘어서자 이자 부담만으로 영업이익 전부가 사라지는 계열사들이 속출했다. 현대전자도 마찬가지였다. 디램 가격은 이미 바닥을 찍고 있었고 오리건 공장의 달러 표시 부채는 원화 약세로 인해 원화 기준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나 있었다.
김성진은 1998년 초 팀 회의에서 처음으로 구조 조정이라는 단어를 들었다. 발표자는 인사팀 차장이었다. 목소리는 침착했다.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대상은 전 직군, 신청자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창밖 이천 공장 굴뚝에서는 그날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김성진은 손을 들지 않았다. 그는 여기서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회사가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라고 믿었다. 16년을 바친 곳이었다. 그 믿음을 버리는 것은 자신의 지난 시간을 부정하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1998년 봄 김대중 정부는 재벌 구조 조정에 칼을 빼들었다. 이른바 빅딜 정책, 중복 투자 업종을 정리하고 경쟁력 없는 계열사를 합치라는 명령이었다. 반도체 업종의 타깃은 명확했다. 현대전자와 LG 반도체 두 회사를 합치라는 것이었다. 현대전자가 LG 반도체를 인수하라는 것이었다. 21억 달러에. 이동욱은 그 뉴스를 라디오에서 들었다. 그는 잠시 라디오를 껐다가 다시 켰다. 숫자가 바뀌지 않았다. 21억 달러. 이미 빚더미에 앉아있는 현대전자가 또 다른 빚더미를 사들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1998년 10월 서울 광화문. 정부 회의실에서 나온 발표문은 짧았다. 현대전자가 LG 반도체를 인수한다. 인수 대금 21억 달러. 완료 시점 1999년 초. 발표문 말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결정. 그것은 자발적 결정이 아니었다. 김대중 정부의 빅딜 정책은 재벌들에게 선택지를 주지 않았다. 반도체 부문에서 삼성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 정부의 논리는 단순했다. LG 반도체와 현대전자가 동시에 적자를 내며 경쟁하는 것보다 하나로 합쳐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것이 낫다. 글로벌 DRAM 공급 과잉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논리는 그럴듯했다. 현실은 달랐다. LG 반도체는 빈손이 아니었다. 청주에 2개의 팹을 보유하고 있었고 구미에도 시설이 있었다. 기술력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딸려오는 것이 있었다. 수조 원의 부채, 수천 명의 인격 인력, 현대전자와 호환되지 않는 생산 시스템, 그리고 서로 다른 조직 문화에서 자라난 두 집단의 자존심. 현대전자는 이미 그 자체로 흔들리고 있었다. 오리건 공장 부채가 환율 폭등으로 불어났고 DRAM 가격은 여전히 바닥이었으며 이자 부담은 매분기 실적을 갉아먹고 있었다. 거기에 21억 달러의 인수 대금이 얹혔다. 물에 빠진 사람이 또 다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리라는 명령이었다. 이동욱은 인수 완료 직후인 1999년 초 통합 작업에 투입되었다. 그의 임무는 LG 반도체 청주 팹의 생산 시스템을 현대전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종이 위에서는 간단해 보였다. 현장에서는 달랐다. LG 반도체 출신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방식이 옳다고 믿었다. 현대전자 출신 관리자들은 자신들의 기준을 적용하려 했다. 회의마다 말이 엇갈렸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다. 같은 공정에 대해 두 팀이 서로 다른 데이터를 들고 왔다. 이동욱은 하루에 3개의 회의를 진행하고 저녁에는 두 팀에서 올라온 상충되는 보고서를 혼자 앉아 정리했다. 어느 날 밤 청주 공장 숙소에서 그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두 회사가 합쳐진 게 아니다. 2개의 위기가 합쳐진 것이다. 그는 그 문장을 쓰고 나서 한참 바라보다가 수첩을 덮었다. 통합의 혼란 속에서도 이천 공장은 돌아가고 있었다. 김성진의 팀은 256메가비트 DRAM 수율 개선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기술적으로는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진전의 속도보다 시장의 하락 속도가 더 빨랐다. DRAM 가격은 2000년 잠깐 반등했다가 2001년 들어 다시 곤두박질 쳤다. 2000년 말 글로벌 DRAM 시장 규모는 약 300억 달러였다. 1년 뒤 그 숫자는 1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진다. 같은 기간 닷컴 버블이 터졌다. 인터넷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서버 수요가 급감했다. PC 판매도 꺾였다. DRAM을 사야 할 이유가 갑자기 사라졌다. 공장들은 멈출 수 없었다. 재고는 쌓였다. 가격은 더 내려갔다. 내려갈수록 팔아도 손해였고 팔지 않아도 손해였다. 현대전자는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있었다.
그것도 LG 반도체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 채로. 박정희는 2000년 가을 처음으로 급여 명세서를 들여다보며 계산을 했다. 야간 수당이 줄어 있었다. 초과 근무가 줄었기 때문이었다.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물어봤다. 다들 비슷했다. 누군가는 다음 달부터 교대 편성이 바뀐다고 했다. 누군가는 다른 라인으로 발령이 났다. 공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뭔가가 달라지고 있었다.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느리지만 분명하게. 그녀는 그의 추석에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다. 교통비가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부모님 앞에서 괜찮다고 말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2001년 1월 한국개발은행이 현대전자에 대한 2조 1천억 원 규모의 채권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워싱턴에서 미국 상원 의원들이 반발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WTO 제소를 준비했다. 불법 보조금이라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부인했다. 그러나 숫자는 말하고 있었다. 국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현대전자는 이미 끝난 회사였다. 그리고 국가가 나서도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2001년 봄 현대전자는 공식적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하이닉스 반도체. 현대라는 이름이 지워졌다. 정주영이 1983년 2000 들판에 꽂은 첫 삽의 이름이 사라졌다. 그것은 브랜드의 변경이 아니었다. 시대의 종언이었다. 2001년 봄 2000 공장 2라인 회의실. 김성진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다. 보드 위에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분기별 그램 현물 가격, 원가 구조, 재고 수준. 그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 이 회사는 칩을 팔 때마다 손해를 보고 있었다. 팔지 않으면 재고가 쌓였다. 팔면 적자가 늘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답이 없었다. 그는 마커를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다. 회의실 안에 다른 엔지니어들도 아무 말이 없었다. 모두가 같은 숫자를 보고 있었다.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2000년 글로벌 DRAM 시장 규모는 약 300억 달러였다. 2001년 그 숫자는 80억 달러로 쪼그라들었다. 18개월 만에 73% 폭락. 반도체 산업 역사상 가장 가파른 하락이었다. 원인은 복합적이었다. 닷컴 버블 붕괴로 서버와 PC 수요가 동시에 꺾였다. 2001년 9월 11일 이후 글로벌 경기 심리가 급냉했다. 거기에 한국, 대만, 일본의 업체들이 경기 침체 직전까지 설비를 풀가동하며 쌓아놓은 재고가 시장을 짓눌렀다. DRAM 개당 가격은 1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원가는 그것보다 높았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공개적으로 말했다. 하이닉스가 시장을 파괴하고 있다고. 원가 이하로 팔 수 있는 것은 한국 정부의 보조금 덕분이라고. 워싱턴에서 상원 의원들이 청문회를 열었다. WTO 제소가 준비되었다. 서울과 워싱턴 사이에 외교 채널이 반도체 문제로 과열되었다. 하이닉스 입장에서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였다. 진짜 문제는 내부에 있었다. 2001년 하이닉스의 연간 손실은 5조 원이었다. 한 해에 단일 기업으로서 5조 원, 부채 총액은 8조 6천억 원. 이자만 갚는데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이 사라졌다. 신규 투자는 불가능했다. 설비 유지 보수 예산도 삭감되었다. 오리건 팹은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천과 청주의 일부 라인도 가동률을 낮췄다. 직원들은 윤번 휴직에 들어갔다. 무급이었다. 박정희는 2001년 여름 처음으로 무급 휴직 통보를 받았다. 2주. 집에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정확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다시 출근했을 때 공장은 그대로였다. 장비도 그대로였다. 동료들도 그대로였다. 그러나 뭔가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달라져 있었다. 이동욱은 그해 여름 내내 인사 서류와 씨름했다. 윤번 휴직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야 했다. 기준은 있었다. 근속 연수, 업무 숙련도, 라인 필수 인력 여부. 그러나 기준을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결국 사람의 이름을 리스트에 올리는 것은 그의 손이었다. 팀원 40명 중 이무미 3명이 명단에 올랐다. 그는 그 명단을 출력하고 다시 검토하고 다시 출력했다. 세 번째 출력본을 들고 서명란 앞에 앉았을 때 펜이 움직이지 않았다. 10분이 지났다. 20분이 지났다.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사라졌다. 그는 결국 서명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책상 모서리를 왼손으로 꽉 잡고서 서명을 마치고 나서 그는 화장실에 가서 세면대 앞에 한참 서 있었다. 김성진은 그 무렵 밤마다 같은 생각을 했다. 기술적으로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공정은 개선되고 있었다. 수율도 올라가고 있었다. 제품 품질은 경쟁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은 돈을 빌려서 너무 많은 곳에 동시에 베팅했다는 것이었다. 가격이 내려갈 때를 대비한 완충 장치가 없었다.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한 곳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였다. 그것은 기술의 실패가 아니었다. 설계의 실패였다. 그리고 그 설계는 엔지니어가 아니라 훨씬 높은 곳에서 내려온 것이었다. 2007년 10월이 되었을 때 하이닉스의 주거래 채권단은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100개가 넘는 금융기관들이 관련되어 있었다. 국책은행, 시중은행, 외국계 펀드. 이들이 보유한 하이닉스 채권 총액은 8조 6천억 원. 회사가 파산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채권자들에게 돌아갔다. 그것은 한국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규모였다. 회의가 소집되었다. 날짜는 10월 31일, 장소는 서울 여의도, 시간은 오전. 그리고 그날 이천에서는 아직 공장이 돌아가고 있었다. 2001년 10월 31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하늘은 흐렸다. 바람이 한강을 따라 불어왔다. 여의도 금융가의 건물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불을 켜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개발은행 건물 앞에는 평소에 없던 것이 있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줄지어 들어서고 있었다. 변호사들, 회계사들, 각 금융기관의 대표단, 일부는 밤을 새운 얼굴이었다. 100명이 넘었다. 회의실은 길고 좁았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다. 각자의 자리 앞에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국책은행 대표, 시중은행 대표, 외국계 펀드 대표, 법무법인 파트너, 회계법인 파트너. 그들 모두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렸다. 협상은 지난 봄부터 시작되었다. 채권단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다. 외국계 채권자들은 즉각 청산을 원했다. 국내 채권자들은 재건을 원했다.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개입하고 있었다. 마이크로는 인수를 타진했다가 노조의 반발과 정치적 압력으로 협상이 결렬되었다. 수개월의 실랑이 끝에 이날이 결정의 날로 정해졌다. 총 부채 8조 6천억 원, 650억 원의 신규 자금 투입, 나머지 전액 재조정, 서명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서명자가 펜을 들었다. 소리가 없었다. 박수도 없었다. 누군가의 헛기침 소리만 들렸다. 펜이 서류 위를 지나갔다. 다음 사람이 앞으로 나왔다. 또 서명했다. 그렇게 한 명씩 차례로 방안을 채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그것은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러나 역사적인 순간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냥 지쳐 있었다. 모두가. 긴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와 이것이 진짜 끝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불안이 그 방 안에 함께 존재했다. 마지막 서명이 끝난 것은 오후 늦게였다. 법무법인 파트너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완료되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다. 누구도 악수하지 않았다. 누구도 웃지 않았다. 사람들은 조용히 가방을 챙겨 방을 나섰다. 복도에서 한 채권단 관계자가 담배를 꺼냈다. 건물 안에서는 금연이었다. 그는 담배를 입에 물지 않고 손 안에서 굴리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어놓았다. 같은 시각 오전 9시 30분 경기도 이천. 김성진은 구내식당에 앉아 있었다. 식판 위에 밥과 국이 있었다. 그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이닉스 채권단 합의 소식이었다. 8조 6천억 원. 재조정 완료. 앵커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동료가 말했다. 이제 살았네. 김성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살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그 순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회사가 살았다는 것인지 자신이 살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둘이 더 이상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인지 그는 결국 밥을 먹지 않았다. 식판을 반납하고 생산 라인으로 돌아갔다. 라인은 그날도 돌아가고 있었다. 멈추지 않았다. 같은 날 오전 청주 펩 시라인 타르실. 박정희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오늘이 자신의 마지막 정규 교대에 근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전날 오후 현장 반장이 그녀를 불러 말했다. 이번 달부터 라인 재편이 있을 예정이고 그녀의 포지션은 당분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복직 일정은 미정이라고. 해고가 아니었다. 무기한 휴직이었다. 법적으로는 다른 말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았다. 이 산업에서 장비가 바뀌면 사람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자동화가 진행되면 이전 자리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작업복 단추를 잠그고 클린룸으로 들어갔다. 헬멧을 썼다. 장갑을 끼웠다. 13년 동안 해온 동작이었다. 눈을 감으면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동작이었다. 마지막 8시간 동안 그녀는 평소와 똑같이 일했다. 장비를 점검했다. 데이터를 기록했다. 이상 신호가 뜨면 프로토콜대로 조치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동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마지막을 보내는 방식이었다. 퇴근 시간이 되었다.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벗었다. 로커 문을 닫았다. 열쇠를 반납했다. 공장 정문을 나서며 한번 돌아보았다.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저 안에서 지금도 웨이퍼가 이동하고 있을 것이었다. 기계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만 멈춘 것이었다. 같은 날 저녁, 이천 사무동 3층, 이동옥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이 있었다. 팀원 명단이었다. 30명. 그 옆에 또 다른 서류가 있었다. 오늘 자로 발령이 확정된 명단. 팀원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이 타 부서로 재배치되거나 휴직 처리되었다. 그는 두 서류를 나란히 놓고 바라보았다. 10년이었다. 이 팀을 만들고 키우고 함께 새벽을 지사온 10년. 이름 하나하나가 기업과 연결되어 있었다. 누가 어떤 장비를 제일 잘 다루는지, 누가 야간 근무에 강한지, 누가 올해 아이가 태어났는지. 그는 팀원 명단을 서랍에 넣었다. 발령 서류만 책상 위에 남겼다. 불을 끄고 복도로 나왔다. 창문 너머 이천 공장의 불빛이 보였다. 환한 불빛이었다. 밤에도 꺼진 적 없는 불빛이었다. 1983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꺼진 적 없는 불빛이었다. 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기다리는 동안 복도 끝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았다. 현대전자 창립 기념 사진이었다. 1983년 정주영이 첫 삽을 꽂던 날,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흙먼지 날리는 들판에 서 있었다. 액자 아래에는 여전히 현대전자라고 적혀 있었다. 그 이름은 오늘로 공식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엘리베이터가 왔다. 그는 탔다. 문이 닫혔다. 그날 밤 이천 공장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름이 바뀐 뒤에도, 사람들이 떠난 뒤에도, 세상이 이 회사를 끝났다고 말하는 동안에도 기계는 계속 돌아갔다. 웨이퍼는 계속 이동했다. 클린룸의 온도는 오차 없이 유지되었다. 그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잔인한 사실이었다. 공장은 사람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사람은 공장 없이는 살아남아야 했다. 2001년 11월, 하이닉스 반도체. 이름이 바뀐 지 한 달이 지났다. 여의도 채권단 서명이 끝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시작이었다. 채권단이 요구한 조건은 명확했다. 반도체와 무관한 사업은 전부 팔아라. 현금을 만들어라. 살을 깎아라. 하이닉스는 그 명령을 이행하기 시작했다. 현대큐리텔, 휴대전화 제조부문, 매각, 현대시스콤, CDMA 통신 칩 제조사, 분리, 현대오토넷, 차량 내비게이션, 매각, 이미지 퀘스트, 평판 디스플레이, 분리, TFT LCD 사업부, 매각. 하나씩 하나씩. 현대전자가 1990년대에 야심차게 확장했던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갔다. 몸통만 남기는 작업이었다. 몸통이란 오직 하나, DRAM. 워싱턴에서는 공방이 계속되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하이닉스가 한국 정부의 불법 보조금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WTO에 제소했다. 미국 상원은 청문회를 열었다. 부시 행정부는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었다. 한국 측은 부인했다. 채권단의 결정은 시장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숫자는 말하고 있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하이닉스의 누적 손실은 안 9조 5천억 원. 시장 논리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숫자였다. 국책은행이 채권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민간 시장이라면 진작 끊겼을 생명선이 유지되었다. 그것이 구조였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재벌을 키워온 방식 전체의 문제였다. 하이닉스는 그 방식의 마지막 청구서를 받아들고 있었다. 박정희는 2002년 봄 충남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천에서 14년을 살았다. 공장 근처 원룸에서. 구내식당 밥을 먹으며 야간 교대를 하며.
그 14년이 끝났다. 복직 통보는 오지 않았다. 기다리다가 기다리는 것을 그만뒀다. 퇴직금 정산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금액은 기대보다 적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서류를 들고 나오는 길에 공장 건물을 한번 쳐다봤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고향에서 그녀는 작은 가게를 열었다. 동네 어귀의 작은 공간을 월세로 빌려 생필품을 팔았다. 이천에서 모은 돈이 종잣돈이 되었다. 많지 않았다. 3년간의 금 모으기 운동 이후로 통장 잔액이 예전 같지 않았다. 가게 문을 열고 닫는 일은 공장 교대 근무와는 달랐다. 기계가 없었다. 프로토콜이 없었다. 그냥 사람들이 왔다가 갔다. 처음에는 그 단순함이 낯설었다. 나중에는 그것이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결혼 반지를 새로 맞추지 않았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그냥 그러지 않았다. 이동욱은 하이닉스에 남았다. 선택이라기보다는 관성이었다. 갈 곳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몇 군데에서 연락이 왔다. 그러나 그는 결국 이천을 떠나지 않았다. 이유를 묻는다면 명확하게 답할 수 없었다. 다만 이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신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앓을 버리는 것이 자신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 2003년, 그는 팀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든 채로 새 라인의 공정 안정화 작업을 맡았다. 예산은 이전의 60% 수준이었다. 장비는 노후화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라인은 돌아갔다. 수율은 서서히 올라갔다. 그는 더 이상 수첩에 생각을 적지 않았다. 대신 매일 저녁 공정 데이터를 직접 검토했다. 숫자 안에 답이 있다고 믿었다. 감정을 데이터로 대체하는 법을 배운 것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하이닉스를 둘러싼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다. 2003년 마이크론이 인수를 다시 타진했다. 채권단 일부는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노조가 반발했다. 국내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았다.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을 외국에 파는 것이냐는 논리였다. 협상은 다시 결렬되었다. 2005년 채권단은 하이닉스 지분 23.4%를 주당 19,300원에 매각했다. 채권단이 취득했던 평균 단가인 약 1만 1,000원보다 높은 가격이었다. 채권단은 이미 총 노출액의 절반 가까이를 회수하고 있었다. 숫자가 바뀌기 시작했다. 하이닉스는 2004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D램 가격이 회복되었고 설비 투자가 재개되었으며 기술 경쟁력이 다시 올라오고 있었다. 2000년대 중반 낸드 플래시 시장이 열리면서 하이닉스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았다. 오리건 팹의 악몽은 과거가 되었다. 이천과 청주의 공장들은 다시 풀가동되기 시작했다. 무너진 자리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언가가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김성진은 2003년에 하이닉스를 떠났다. 명예퇴직이었다. 강요는 아니었다. 그러나 선택의 폭이 좁았다. 그는 18년을 이 회사에서 보냈다. 입사할 때 24살이었고 떠날 때 42살이었다. 이천 들판에 첫 삽이 꽂히던 해의 중학생이었고 회사 이름이 2번 바뀌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었다. 퇴직 서류를 내고 공장을 나오는 날, 그는 정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공장 건물 위로 하이닉스 로고가 붙어 있었다. 현대전자가 사라진 자리에 붙은 이름. 그는 그 로고를 한참 바라보다가 걸음을 옮겼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2012년 2월 서울 SK텔레콤이 하이닉스 반도체 지분 21.05%를 3조 4천억 원에 인수했다. 발표문은 강렬했다. 회사 이름은 다시 바뀔 것이었다. 하이닉스에서 SK하이닉스로. 세 번째 이름이었다. 현대전자에서 하이닉스로, 하이닉스에서 SK하이닉스로. 같은 공장, 같은 이천, 같은 클린룸. 그러나 이름이 바뀔 때마다 세상은 달라져 있었다. 첫 번째 이름은 야망의 이름이었다. 두 번째 이름은 생존의 이름이었다. 세 번째 이름은 부활의 이름이었다. 김성진은 그 뉴스를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들었다. 하이닉스를 나온 지 9년이 지나 있었다. 그 사이 그는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 기술 컨설턴트로 일했다. 전직 현대전자 엔지니어라는 이력은 업계에서 여전히 통했다. D램 공정의 세부를 송금 보듯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SK하이닉스 인수 소식을 들은 다음 날 그의 전화기가 울렸다. SK하이닉스 인사팀이었다. 공정기술 자문 역할로 복귀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연락이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 하늘은 맑았다. 그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가겠습니다.
2013년 봄, 경기도 이천. 김성진은 30년 만에 같은 공장 정문 앞에 섰다. 건물은 더 커져 있었다. 새로운 팹들이 들어서 있었다. 정문 위에는 SK 하이닉스 로고가 붙어 있었다. 그러나 공장 뒤편으로 보이는 이천 들판의 윤곽은 1983년 정주영이 첫 삽을 꽂던 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클린룸에 들어갔다. 헬멧을 쓰고 장갑을 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다. 20나노미터 DRAM 공정의 수율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일은 30년 전 256킬로비트 DRAM 수율을 붙들고 씨름하던 일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숫자를 읽고 원인을 찾고 공정을 다듬는 일. 그는 자신이 이 일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회사의 이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동욱은 끝까지 이천을 떠나지 않았다. 하이닉스 시절에도 SK 하이닉스가 된 뒤에도 그는 2018년 정년퇴직을 했다. 입사한 지 25년 만이었다. 현대전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세 개의 이름을 모두 경험한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퇴직식은 작았다. 팀원들이 케이크를 준비했다. 그는 케이크 앞에서 잠깐 웃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이천역 앞 벤치에 잠시 앉았다. 역광장 너머로 공장 굴뚝이 보였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1993년 처음 이 역에 내렸을 때도 저 연기가 보였다. 25년이 지났다. 연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걸어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볼 필요가 없었다. 저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는 한 자신이 그 안에서 보낸 시간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박정희는 고향 가게를 20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천 공장에서의 14년과 가게에서의 20년. 어느 쪽이 더 긴지는 이제 숫자로만 알 수 있다. 그녀는 가끔 뉴스에서 SK하이닉스 이름을 듣는다. AI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 엔비디아의 납품, 세계 시장 점유율 38%. 그 회사가 자신이 13년을 다닌 회사와 같은 회사인지 그녀는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 이름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그 안에 사람들도 다를 것이다. 다만 이천에 있다는 것은 같다. 가끔 그녀는 생각한다. 자신이 수거함에 넣은 반지가 어디로 갔을지. 녹여서 달러로 바꿔 외환 보유고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 달러가 어떤 경로로 돌고 돌아 어딘가에 쓰였을 것이다. 그것이 지금의 SK 하이닉스를 만드는데 한 조각이라도 보탰는지는 알 수 없다. 아마 상관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생각은 계속된다. 2024년 SK 하이닉스 연간 매출 36조 원, 전 세계 DRAM 시장 점유율 38%,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 점유율 70%,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칩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상당 부분이 이천과 청주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챗GPT가 질문에 답할 때,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인식할 때, 데이터 센터 서버가 연산을 처리할 때 그 안에 SK 하이닉스의 칩이 있었다. 1973년 정주영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천 들판에 첫 삽을 꽂은 지 41년이 지났다. 그가 만들려 했던 것은 DRAM 칩이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만든 것은 더 컸다. 한국이 기술 강국이 될 수 있다는 증명,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증명,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이름 없이 교대 근무를 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 이천 공장의 불은 오늘도 꺼지지 않는다. 1983년부터 지금까지 현대전자라는 이름 아래서도, 하이닉스라는 이름 아래서도, SK 하이닉스라는 이름 아래서도. 공장 정문 위의 이름은 3번 바뀌었다. 그러나 클린룸 안의 온도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웨이퍼는 오늘도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 새벽 2시에 수율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다. 정주영이 그랬던 것처럼, 김성진이 그랬던 것처럼 이름은 바뀐다. 그러나 들판은 남는다.